안녕하십니까. 11월 9일 헤르손 탈환 이후 남부전선 대체로 소강 상태라 할 수 있습니다. 자포리자주 주변은 포격전만 있고 전면 공방은 아직 없는 상태고요. 궁금한 점은 헤르손을 밀고 들어온 2개의 우크라이나 공수여단과 4개의 기계화 여단의 행방입니다. 헤르손 전역의 공세가 종료된 이후에 우크라이나군은 헤르손 건너 강 동편에 러시아의 3중 방어선을 쳤습니다. 이곳을 조심스럽게 탐색하고 있지만 예상과는 달리 킨부른 반도 상륙작전에서 확인된 것처럼 이 3중 방어선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함정일 수도 있다는 판단도 있지만 자포리자보다는 남부의 도네츠크와 바흐무트, 스바토베 방면으로 분산 배치해서 러시아군은 돈바스 지역을 공고히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최근 러시아군은 바흐무트와 도네츠크에서는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명되고 있습니다. 바흐무트 전선을 보면요, 바그노 용병에 의해서 줄기차게 용치로 가로막은 방어선을 중심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은 고속도로 M03 도로와 T13-02 교차로 그 지점을 목표로 대우크라이나군 협공작전에 나서고 있는 그런 형세입니다. 지도를 자세히 보시면 확인이 되실 것 같은데요. 우크라이나군 역시 고지대 자연 조건을 배경으로 해서 드론을 이용해서 바흐무트의 러시아군과 대치하면서 타격을 가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이 전선에 큰 변화는 없습니다만 이 소강 상태가 기온 탓에 겨울 전쟁을 대비하는 작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에 러시아의 대규모 공습이 23일 또 단행됐죠. 우크라이나 전역의 군사시설과 상관없이 민간 기반 시설에 집중 로켓포를 가했습니다. 그간의 포격과 비교해서 이번에 포격은 미사일 67기, 드론 5대로 공습을 했는데요. 그 결과는 가장 치명적인 것으로 판명이 되었군요. 현지 시간 22일에는 자포리자시 인근 한 산모 병동이 타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쌍둥이 갓난 아이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이 러시아가 미쳤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우크라이나의 전력난이 내년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헤르손을 탈환했지만 특히 헤르손의 경우에 러시아군 포격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게다가 기온이 내려가고 장비 수리 교체, 부품 부족으로 복구가 쉽지 않아서 전력난 개선은 당장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어렵게 되자 겨울은 다가오고요. 정부는 헤르손의 민간인들을 생활 여건이 좀 나은 중부나 서부로 대피시키는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이 파괴된 헤르손 주민은 전기, 난방, 식수가 제대로 공급이 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다가 철수하는 러시아군이 도초에 도망가면서 지뢰를 묻어놓고 부비 트랩을 숨겨놨기 때문에 이것을 인해서 일상생활이 힘들어지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정부가 여성, 어린이, 환자, 노인을 최우선으로 해서 교통, 숙박, 의료를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올 겨울 우크라이나 국민 수백만 명이 에너지 보건 위기로 생명을 위협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전쟁 기간 의료시설 공격이 모두 703차례 발생했다고 집계했는데요. 이것은 우크라이나인 5명 중 1명이 의약품과 의료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받지 못하는 그런 상태에 놓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지역 상황은 더 심각해서 3명 중 1명꼴로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 점령 지역에 접근할 수 있도록 인도주의적인 보건 통로를 구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21일 대국민 연설에서 자국의 전력시설 절반이 러시아군 로켓 공격으로 파괴되어서 심한 곳은 수도 키이우, 중서부 빈니차, 북부 수미, 흑해연안의 오데사 이러한 대도시들이 상당히 지금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에게 에너지 전략을 해달라 하는 그런 호소를 했습니다. 유럽의회는 러시아를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물론 구속력은 없습니다만 그렇다면 이 러시아가 왜 이렇게 민간 시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보복용이라고 하는 설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대공세와 크림 대교 사보타주에 대한
그 피해를 보복하기 위한 보복, 다음에는 후방 교란으로 전선으로의 보급을 교란시키겠다는 것이죠. 원만하게 전선에 그 보급이 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의도가 숨어 있고요. 또 경제적 타격을 줌으로써 군비 지출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도 있다고 분석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우크라이나인들이 참다 못해 결국 평화협상 테이블로 나설 것으로 기대하는 그런 면도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겨울 전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키이우에는 눈이 내렸습니다. 이제 영하 20도 이하로 내려가는 날이 보통 있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네, 여러분, 어느 쪽이 겨울 전쟁에 더 강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모두 겨울에 강한 민족이죠. 과거 모스크바를 침공했던 18세기 나폴레옹 군대의 패배라든가 또 2차 세계대전에서 나치 독일의 패배는 동장군 앞에 패배였습니다. 러시아나 우크라이나는 다 같이 동장군 덕으로 전쟁의 승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겨울을 앞두고 우크라이나의 고통을 가중시킨다고 에너지 인프라 시설을 집요하게 러시아가 포격하고 있지만 정작 러시아군은 앞으로 지상에서 치러야 할 이 겨울 전쟁이 더 험난하고 어려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관측되고 있습니다. 이유는 이렇습니다. 러시아군의 형편없는 방한 장비와 보급 부족, 고질적인 병참 문제, 이것이 혹한에서 우크라이나보다 더 심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는 겁니다. 러시아군과 우크라이나군은 땅이 얼어붙어 기동이 쉽다는 이점은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두 동장군이라는 새로운 적과 마주쳐야 합니다. 문제는 누가 더 대비가 잘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러한 문제죠. 30년간 영국군에서 복무했고 이라크전,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지휘관으로 참전한 리차드 캠프는 22일 현지 시간 영국 텔레그래프지 기고에서 겨울 전쟁은 푸틴을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의 군대를 끝장낼 수도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도 러시아만큼 혹한에 강하고 또 보급과 병참, 사기면에서도 러시아보다 훨씬 낫다고 했습니다. 캠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인은 프랑스, 독일과 달리 눈, 얼음 등 혹한에 익숙하다며 1939년 소련군의 침공, 그 1차 겨울전쟁이라고 하죠. 이것을 물리친 핀란드인처럼 혹한에 생존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캠프는 군대에서 혹한은 총탄만큼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얼어붙은 참호나 버려진 농가에서 떨고 있으면 저체온증이나 동상에 노출되기 쉽고 아무리 강인한 군대도 사기가 떨어지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이런 조건은 양측 모두에 적용되지만 우크라이나가 그나마 나은 편이라고 했습니다. 서방에서 보급된 방한복 등 장비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러시아보다는 분명히 낫다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러시아군의 보급품은 장교들의 주머니를 채우기 위해서 암시장으로 흘러간다는 보고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영국 국방부도 낮의 길이가 짧은 탓에 전투 양상의 변화, 다친 병사를 치유할 수 있는 골든아워의 단축, 혹한으로 인한 오작동하는 무기가 겨울 전쟁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마크 캐시안 전략문제연구소 CSIS 미국의 전략문제연구원은 지난 14일 뉴스위크에 러시아군이 혹한기 작전에 많은 경험이 있다고 하지만 취약한 병참으로 인해 전장에서 그 능력과 교리를 발휘하기 어려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요약하면 겨울 탓에 병참과 보급이 우크라이나군보다 취약한 러시아군에게 더 불리하다는 겁니다. 알렉세이 레즈니코프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로이터 통신과의 회견에서 겨울철에는 부분적으로라도 휴전을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겨울에는 적대 행위가 줄어들 것이긴 하지만 이유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에게 유익할 것이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그 기간에 영국에서 훈련 중인 수천 명의 우크라이나 병사들이 귀국해서 군 전력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미국은 겨울전쟁을 어떻게 내다볼까요? 겨울전쟁에 대비해서 11월 19일 미국 국방부 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이렇게 연설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혹독한 겨울을 맞이함에 따라 어려운 시기가 닥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쟁터에서 러시아의 입지가 약해짐에 따라 푸틴은 다시 한번 무책임한 핵사고로 위협에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도전에 함께 대처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국민들로부터 영감을 얻을 것이라는 대목에서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잘 참아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볼 수 있죠. 11월 19일 영국 신임 총리 리시 서낙이 총리 임명 첫 방문지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젤렌스키와 만남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우크라이나 방위 원조 50만 파운드, 우리 돈 약 800억 원 규모의 신규 방공체제 지원 약속을 하면서 승리할 때까지 우크라이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우크라이나에 25억 유로, 한화로 약 3조 4,80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22일 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우크라이나가 필요한 만큼 계속 지원할 것이다 라면서 이와 같이 전했습니다. 폰데어 라이엔은 또 EU 집행위원회는 내년에 우크라이나에 180억 유로를 지원할 것이며 자금은 정기적으로 지급된다고 힘을 실어 주었습니다. 데니스 슈미할 우크라이나 총리는 즉각 EU의 지원에 감사를 표한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유럽과 우크라이나의 연대를 위한 또 다른 단계의 하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